발생기입니다. 발생기는 방사선 동위원소, 즉 핵의학에 사용되는 방사선 물질 중에서 방사선 물질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발생기라고 하는 것은 방사선 동위원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감기가 긴 모액종에서 자액종으로 분기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장치가 바로 발생기입니다. 그래서 의료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제너레이터는 몰리브덴 테크니슘 제너레이터가 사용이 됩니다. 표기를 할 때는 모액종이 앞에 쓰이고요, 자액종이 뒤에 씁니다. 모액종이 붕괴가 되면서 자액종이 형성이 되고, 이 자액종을 쉽게 빼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장치가 바로 발생기, 다른 말로 제너레이터라고 말을 합니다. 모액종에서 자액종을 최대 용출 시간의 조작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꼭 하는 행위가 소젖을 짜는 것 같다 해서 밀킹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제너레이터 혹은 밀킹 시스템 혹은 카우 시스템,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어요. 제너레이터는 99 몰리에서요 99mTC로 분기되는 과정 중에 자액종을 쉽게 용출할 수 있게 만든 장치가 바로 제너레이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그래프는 붕괴 곡선인데, 이걸 시간이라고 보고 여기를 방사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몰리브덴은 66시간의 반감기를 가지면서 붕괴를 하면서 점점 자신은 소멸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액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0초부터 시간 타임을 0으로 놨을 때 붕괴가 시작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서 몰리브덴이 붕괴를 하고 자액종인 테크니슘이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테크니슘이 형성이 돼요. 쭉 형성해서 방사능이 증가하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방사능이 같아지는 시간이 와요. 이때가 바로 최대 용출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약 24시간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매주 월요일 아침 8시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출근을 해서 월요일 아침 8시에 최대 용출 시간의 방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테크니슘을 이때 쭉 빼버려요. 빼면 테크니슘에 방사능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때 방사능이 0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몰리브덴이 붕괴하면서 다시 자극적인 테크니슘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날 최대 용출 시간 얼마? 화요일 8시. 다시 용출하면 뚝 떨어지고 쭉 붕괴되고 수요일 8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몰리브덴에서 테크니슘으로 붕괴되는 과정 중에 테크니슘을 쉽게 용출할 수 있게 만든 장치이고요. 용출하는 최대 시간은 약 24시간째고 이때가 바로 최대 용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1일 1회 용출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최대 용출량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모액종과 방사능과 시간에 따른 용출 가능 방사량인데, 모액종이 분기가 되면서 자액종이 생성되는 율이에요. 그래서 1시간째는 6, 7%, 6시간 43%, 24시간 때는 약 70%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액종에서 자액종으로 줄어든 시간이 약 20%씩 점점 줄어요. 그게 뭐냐? 월요일날 테크니슘이 1000mC가 나왔으면 화요일날도 1000mC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약 770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한 650, 목요일날은 490 이렇게 점점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출되는 테크니슘의 양은 매일매일 줄어듭니다. 여러가지 발생기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쓰는 것은 바로 몰리브덴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의 용출 원리를 보게 되면요, 제너레이터는 크게 생리시검수가 꽂아 있는 부분, 진공바이올이 꽂아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알루미늄 칼륨 흡착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칼륨 흡착제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여기에 99몰리라고 하는 소스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알루미나 칼륨이라고 하는 흡착제가 쫙 충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몰리브덴 소스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몰리브덴에서 99mTC로 분解가 되는 과정이죠. 근데 몰리브덴과 테크니슘의 특성을 보게 되면 몰리브덴은 이 알루미나 칼륨 흡착제의 흡착력이 엄청 강한 대신에 생리식염수에는 안 녹아요. 반대로 테크니슘은 알루미나 칼륨 흡착력이 없어요. 대신에 생리식염수에 아주 잘 녹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기에다가 진공바이어를 딱 꽂게 되면은 여기가 진공이다 보니까 진공에서 얘를 쭉 빨아들이겠죠. 이런 식으로 빨아서 진공바이어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생리식염수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섞이는 거예요. 아까 성질이 뭐라고 했어요? 몰리브덴은 생리식염수가 안 녹는다고 그랬죠? 생리식염수에 몰리브덴이 없이 순수한 테크니슘만 밑으로 쭉 따르려 내려오는데 간혹 가다가 몰리브덴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칼륨 흡착제에 몰리브덴은 흡착돼서 완전 제거가 되고 순수하게 테크니슘만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리식염수에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표기를 할 때는 뭘로 표기하냐? 99mTCO4-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명 테크니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테크니슘 형태 보면 이런 식으로 박스가 있고요. 이걸 빼면은 안에 밥뚜껑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차폐체예요. 다 방사물질이기 때문에 뚜껑을 따면은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에 보면은 이게 알루미늄 칼륨 흡착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몰리브덴 소스가 있고요. 여기가 알루미늄 칼륨 흡착제입니다. 그래서 몰리브덴 콜륨은 여기를 통해서 위로 용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흡착제에 몰리브덴이 싹 흡착돼서 순수한 99mTC만 용출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형태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리식염수가 외부에서 꽂아주는 방식이 있고 생리식염수가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에 물이 있다라고 해서 얘는 습식, 얘는 외부에서 꽂아줘야 한다고 해서 얘는 건식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내부 사용용인데 이건 나중에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에서 용출된 테크니슘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6시간으로 방사성 이하품을 제조하기에 아주 적합하고요. 140kV 분대 감마선을 방출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에너지가 얇은 NiT의 신틸레이트에 흡수가 되고요. 동일 원소로 소멸합니다. 즉 99몰리에서 99mTC로 분解가 되고 99TC로 분解돼서 스테이블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준위 상태의 방사선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다른 걸로 분解하고 산화 상태 플러스 7가로 외곽 전자가 모두 차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안정된 원소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방사성 의약품의 우선 분류를 한번 볼게요. 방사성 의약품은 먼저 화학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테크니슘으로 표시된 약품이에요. 그래서 99mTC와 결합해서 각종 착화물을 형성하는 거. 표기는 99mTC MDP 혹은 99mTC ECD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사성 옥수로 표시된 거 이 아이오다인 자체거나 아이오다인 뒤에 무언가를 붙여서 사용하는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금속으로 된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금속은 갈륨이나 살륨과 같은 방사성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요거예요. 요거 테크니슘. 그래서 테크니슘을 인체 내 조사를 또 투여를 하게 되면요, 얘는 어디로 가냐? 대표적으로 하는 데가 이거 어디에요? 타액선. 얘는 갑상선. 얘는 위
점막, 얘는 고환으로 테크니즘이 이렇게 특이한 성질을 갖고 이쪽 장기로 모아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사용할 때는 표지 화합물의 형태로 사용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유조선이나 큰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큰 배기 때문에 바다로 다녀요. 그래서 얘를 방사성 동위원소라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가는 게 목적이죠? 항구로 가는 게 목적입니다. 큰 항구, 인천항이 됐든 부산항이 됐든 블라디보스톡이 됐든 항구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항구를 목적 장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항구가 접안을 할 때, 항구에 배가 접안을 할 때 보면은 이런 바지선이 큰 배를 끌어당깁니다. 혹시 이런 큰 배가 항구에 접안할 때 큰 배 스스로 접안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절대 못합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바지선이 줄을 딱 연결해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바지선이 바로 표지 화합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99MTC 얘는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타액선, 갑상선, 위점막, 고환에는 얘가 특이하게 달라붙는 성질이 있는데 핵의학 검사의 대부분이 이걸 사용한다고 했음에도 실제적으로 특정 장기에 모이는 장기는 네 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장기는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장기는 무언가를 붙여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유조선과 크루즈선이라고 하는 99MTC라고 하는 방사선 동위원소는 타액선, 갑상선, 위, 고환이라고 하는 목적 장기로 갈 수 있는데 다른 항구로는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갔기 때문에 표지 화합물이라고 하는 요것이 큰 배에 붙어서 얘를 다른 표지 화합물이 목적 장기로 끌고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표지 화합물의 역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표지 화합물은 방사선 물질과 함께 존재해서 반응계에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방사선 핵종이 방사능을 방출하지만 생리적, 화학적인 추적자로서의 특징을 갖지 못할 때 이런 특성을 갖도록 하게 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MDP, 콜로이드, 미비, DDP 이런 게 있는데요. 다시 예를 들면 갈륨은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이나 종양에 가서 모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아요다인은 갑상선이나 전신에 모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테크니슘은 타액선, 갑상선, 위점막에 모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장기는 어떻게 검사할 것이냐? 뭐 위, 갑상선, 타액선 말고 다른 장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테크니슘에다가 무엇인가를 붙여서 검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붙인 무언가를 바로 뭐라 부르느냐? 표지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테크니슘을 썼을 때는 이렇게 갑상선만 보이거나 타액선만 보이거나 위점막만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MDP라는 거를 딱 붙여버리게 되면은 얘는 MDP가 어디를 끌고 들어간다? 뼈를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온몸에 있는 뼈만 영상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뼈에 뭐에 비례하게 기능에 비례하게 뼈에 모이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로이드 같은 경우는 얘는 교질 입자로서 우리 몸 안에 탐식작용을 하는 장기에 가서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 비장, 골수 이런 데에 모이는 성질 있죠. 그리고 DTP는 신장으로 배설되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미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영상에 보면 여기는 심근입니다. 좌심근에 모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MA는 이렇게 폐 관류, 폐에 있는 혈액 분포를 볼 때 사용되는 표지화물이고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DTP는 신장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표지화물 보면은 첫 번째 ECD가 있습니다. ECD는 브레인 스펙트에 사용이 되고요. 얘는 지용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다른 거는 다 모르시고 그냥 읽어보시면 하고요. 우선 첫 번째 ECD라고 하는 것은 브레인 스펙트 이용이 되고 지용성 물질. 지용성이 뭐래요? 이거는 지방성이라는 얘기예요. 지방성, 지용성 물질이고 세 번째 안정성이 우수하다. 이것만 외우세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딴 거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나중에 임상 해경 나올 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HMPAU가 있습니다. 똑같죠? 브레인 스펙트 이용이 되고 지용성 물질이에요. 근데 얘는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 쪽, 뇌 쪽 다시 검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ECD와 HMPAO 요거를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르냐면 첫 번째 브레인 스펙트, 두 번째 지용성, 세 번째 ECD가 HMPA보다 안정성이 우수하다. 요 세 가지만 바로바로 떠올라야 돼요. 딴 거는 모르셔도 돼요.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MA는 입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주 전 흔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건 중요합니다. 주사 시 슈파인 포지션이고요. 직접 주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면 수업할 때 요거는 왜 이렇게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인산화물이 있습니다. 인산화물, 그래서 골격계통 검사에 사용이 되는데 PYP, MDP, HDP 등 끝에 P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P. 그래서 얘는 수산화인 녀석의 친화성을 갖는 물질로서 골격계통 검사에 이용돼요. 그래서 이 끝화가 파이로포스펜테에 들어가서 수산화인 녀석이고 이것이 뼈의 기능에 비례하게 뼈 표면에 흡착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뭐 나중에 다시 검사할 때 이거는 뭐 전신뼈 스캔할 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BC는 우리 몸에 있는 RBC가 똑같아요. 근데 현재는 이 RBC가 생성이 안 되고요. 이 대신에 뭘 쓰냐? PYP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RBC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에 있는 RBC가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RBC예요. RBC. 그래서 얘는 혈중에 있는 RBC와 실제 외부에 있는 테크니슘이 결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원제 종류입니다. 그래서 테크니슘과 헤모글로빈의 베타 체인의 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얘가 결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환원제인데 뭐 이런 원리 모르셔도 되고요. 요거 첫 번째 요거 체내 체외 변형 체내 변형 체 표시법이라고 써있죠. 이게 뭐냐? RBC를 99mTC와 RBC를 이렇게 결합시키려고 하는 방법 4가지. 뭐냐? 체내 표시법, 체외 표시법, 변형 체내 표시법, 변형 체외 표시법 4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서 표지 효율이 제일 우수한 게 뭐다? 체외 표시법. 요것만 지금 외워두세요. 자, 뭐라고요? RBC는 체내 표지법, 체외 표지법, 변형 체내 표지법, 변형 체외 표지법이 있는데 표지율이 제일 좋은 것은 체외 표지법이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다 같은 경우는 혈청 알부민과 결합을 해서요 빌리루빈과 비슷하게 간세포의 직접구 담세관으로 이동하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간담독의 영상이 되는데 과거에는 히다, 디스타가 사용되는데 요즘에는 이거는 생산이 안 되고요. 요 이름으로 출시가 되고 있어요. 메브로페닌. 근데 아직까지 국가고시는 디시다, 히다로 나오고요. 간혹 가다가 뭐 모의고사 문제 요게 언급되니까 처음 봤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질입자예요. 교질입자는 탐식과 관련된 약품으로서 우리 몸에 탐식과 관련된 장기, 간, 비장, 골수, 림프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 스캔, 비장 스캔, 골수 스캔, 림프관 스캔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TP는 사구체 여과약자예요. 신장에 보면 사구체가 있죠. 그래서 신장 동적 검사 시 사구체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뇌 스캔에도 사용되고 폐 기능 검사에도 이용되고 식도 검사에도 이용되고 위통과 스캔에도 이용됩니다. DTP가 하나가 많은 어떤 검사 파트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맥스리도 신장이긴 한데 얘는 세뇨간 약제입니다. 세뇨간. 그래서 신장을 구분 외우실 때 신장 동적 검사에 사용되는 약제는 크게 맥스리와 DTP 두 가지가 있고, 맥스리는 세뇨간, 그 다음에 DTP는 사구체, 그렇게 구분해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DMSA는 신장 정적 검사용인데 얘도 세뇨간에 섭취가 돼요. 그리고 미비 중요합니다. 미비 얘는 크게 심근 영상과 종양 영상 두 가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은 심근이에요. 그리고 간담도를 통해서 장으로 배설하기 때문에 특정 검사 같은 경우는 간담도에 있는 방사성 의약품을 빼줘야 하기 때문에 뭘 하냐? 검사 중간에 펫미를 시킵니다. 즉 지방식기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뭐냐? 얘는 테크니슘하고 표지를 시킬 때 끓여요. 바글바글 끓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끓이는 발효제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비, ASC, 맥스리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ASC는 생산이 안 되고요. 주로 미비와 맥스리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표제물을 끓여서 사용하는 거 세 가지, 미비, ASC, 맥스리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ASC, 맥스리, 미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끓인다고 했습니다. 끓여요. 그래서 세 가지 ASC, 맥스리, 미비는 끓여서 사용하는 방사선 표지화물입니다. 그리고 이 CD는 월요일 날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게 좋아요. 즉 그 얘기 뭐냐면요, 얘 같은 경우는요 화학적 순도가 되게 중요한 방사성 약품이에요. 그래서 좀 설명드리면은 제너레이터는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99 몰리브덴 99M TC를 만들어서 비행기에 태워서 우리나라에 보내요. 그러면 주말 동안 몰리브덴에서 분기해서 테크니슘으로 형성이 된 자익종이 컬럼 안에 잔뜩 있을 거예요. 그런데 테크니슘이 아까 뭐라 했어요? 동일 원소로 분기해서 소멸한다고 했죠. 테크니슘이 나오는 순간 분기해서 뭐가 나온다? 99TC도 같이 형성이 돼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용출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99MTC와 99TC가 같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99MTC만 써야 하는데 99TC까지 같이 섞여 있으니까 순도가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방사성 화학적 순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D 같은 경우는 순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표지를 하게 되면 표지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출근해서 월요일날 아침에 첫 용출량 같은 경우는 이 CD를 사용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꼭 월요일날 해야 한다라고 하면요, 언제 사용하냐? 한 번 용출을 하고요, 몇 시간 뒤에 다시 용출한 분에 대해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는 99TC가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표자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테크니슘을 섞어서 흔든 다음에 실온에다가 그냥 한 10분 정도 방치해서 환자한테 투여를 하면 끝나요.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근데 특정 표자물 ECD나 맥스리, ASC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끓여서 사용을 해야 하고요. ECD 같은 경우는 월요일 첫 용출분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표자물 같은 경우는 주의사항은 없는데 몇 가지에 한해서 뭐 끓여서 사용하거나 첫 용출분에 사용하지 말라 그러는 거에 대한 특성은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